근데 하여튼 요번에 이거 슬라이드 한 3개만 더 하면은 이제 석유 화학 쪽은 이제 대충 종결시키려고 그러거든. 그 다음에 이제 고분자 얘기로 넘어가려고.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는 좀 이제 요 석유화학 쪽만 이렇게 딱 이렇게 보고 고분자는 이제 추후에 강의하면서 이제 기말고사 때 고분자 쪽만 내가 시험을 볼까 하는데 다음 주에 결정하자. 네? 일단은 그 지난번에는 그 카탈리틱 리포밍 조건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조금 이제 공정상에서 일단은 카탈리틱 크래킹하고 서머 크래킹 그거 조금만 더 마무리를 짓고 이제 석유화학 쪽은 이제 끝내려고. 그래서 이제 카탈리틱 크래킹은 주로 무슨 용도냐 하면은 조금 이제 B점이 높은 것들, B점이 높은 것들이라는 거는 좀 이제 카본 숫자가 높은 것들, 뭐 카본이 한 15에서 한 20 정도 되는 것들, 좀 이제 카본 숫자가 높은 것들은 원래 그 레인지에 있는 기름은 예를 들어서 좀 경유라든지 이렇게 뭐 약간 등유 요쪽의 레인지인데 그거를 조금 가볍게 자르면은 가솔린 레인지로 바꿔지거든. 그럼 더 비싸게 팔아먹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전체 석유 중에서 역시 자동차의 연료로 쓰이는 가솔린이 가장 양이 많이 필요하거든. 그치? 뭐 등유나 경유보다는. 그런 목적으로 탄생한 기술이 바로 카탈리틱 크래킹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350도씨 이상의 고비점유, 그거는 주로 이제 경유에 이제 해당되는데 그런 것들을 분해해갖고 비교적 고옥탄가. 일단은 좀 브랜치도 좀 많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본 숫자는 한 C5개에서 한 12개 정도. 그 정도의 가솔린 레인지의 이제 용도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개발된 기술이 바로 카탈리틱 크래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는 강압 경유나 윤활유 쪽까지만 처리가 가능했으나 최근에는 이제 상압 잔사유까지도 처리가 가능하다. 이게 뭔 소리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증류라는 거는 이제 상압에서 하는 이제 증류가 있고, 그 다음에 진공 상태에서 하는 이제 증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류탑은 이제 이제 석유 이런 회사에 가서 딱 보면 증류탑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상압 증류탑, 하나는 이제 진공 상태에서 증류하는 감압 증류탑 2개로 나눠져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석유의 원료 석유의 원료니까 이제 피드가 되겠지. 피드를 넣고 여기서 가열을 해. 가열을 하면은 일부는 이제 증류탑을 빠져나가지, 그치? 증류탑을 빠져나가는 거를 우리들은 디스틸 레이트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증류가 안 되는 것들은 여기 남아있겠지. 그런 것들을 우리들은 레지두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상압 증류탑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남아있는 레지두를 우리들은 상압, 이제 레지두는 이제 한국말로 따지면 잔사유, 증류에서 이제 디스틸레이션 안 돼, 증류가 안 되고 남아있는 것들을 우리들 상압, 잔사유라고 해. 요거는 이제 디스틸레이트는 이제 증류물이 되겠지. 보통 이제 석유에는 다양한 이제 그 혼합물 상태로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증류물로 나가는 것들은 주로 LPG, 그 다음에 휘발유, 뭐 납사도 여기 일단은 가벼우니까 날라가고, 그 다음에 약간 가벼운 예를 들어서 이제 경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상압 증류탑에서 디스틸레이션 돼갖고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것들은 좀 무거워갖고 이제 BP가 또 높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항상 여기 남아있는 것들이지. 그러면 이러한 상압 잔사유는 이제 상압 상태에서는 증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압 잔사유를 어디로 보내냐면
가막 중류탑에 보냅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상압 잔사유를 주로 피드를 많이 하지. 상압 잔사유를 피드로 하고 여기다가는 이제 진공도 걸어주고 베큐um 진공을 걸어주고 또 가열을 해.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그다음 이런 상태에서 하니까 여기서 또 이제 디스틸레이션 되는 놈이 있고 요 놈은 이제 베큐um 디스틸레이트라고 하지. 진공 직류에서 이제 빠져나온 물질들 베큐um 디스틸레이션. 그다음에 이제 상압 잔사유를 갖고 이제 직류를 했는데 그리고 남아 있는 예를 들어서 또 직류가 안 되는 놈이 있을 거 아니야? 진공을 걸어줘도 그걸 우리들은 남아 있는 거를 가막 잔사유. 석유 공정에서는 이제 베큐um, 이제 레지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죠? 기존에는 가막 경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들을 보면은 경유도 보면은 상압 경유가 있고 그다음에 가막 경유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들은 가막 경유 요거는 이제 베큐um 디스틸레이션을 해서 이제 디스틸레이트로 얻은 경유를 의미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집어넣으면 돼. 그다음에 윤활 기유도 주로 이제 베큐um 디스틸레이션을 해서 얻어지는 무거운 기름. 약간 점도가 높으니까 연료보다는 조금 이제 기계 장치에 쓰이는 윤활유로 쓰는 그런 기름들. 그래서 여기서 가막경유나 기존에는 이제 가막경유나 윤활 기유를 예를 들어서 캐탈리틱 크래킹을 해갖고 이제 휘발유를 만들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촉매 개량 및 장치 설계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상압 잔사유. 그러니까 상압 잔사유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아주 무거운 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가 바로 뭐냐면 중유, 헤비 오일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디스틸레이션 타워에서 이 휘발되어 나가는 것들, 이런 디스틸레이트들은 보통 가벼워, 라이트 오일에 해당되는 거고, 하지만은 상압 중류탑이나 또는 가막 중류탑에서 남아 있는 것들은 보통 아주 무거워. 그래서 이제 보통 헤비 오일을 들이지.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이 캐탈리틱 크래킹이 주로 약간은 가벼운 경유라든지 윤활기유 정도만 캐탈리틱 크래킹이 됐는데 점점 이제 촉매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장치의 발전으로 이제 조금 무거운 기름에 해당되는 잔사유, 상압 잔사유 또는 가막 잔사유까지도 크래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도 이제 발전이 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영어로 하면 프래그먼트. 프래그먼트는 파편화시킨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분자가 좀 이렇게 긴 것들을 파편으로 쫙 잘라내 갖고 어떻게 보면 이제 주로 경유 레인지를 휘발유 레인지로 바꾼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이따가 가볍게 얘기하겠지만은 일단은 이러한 과정 중에서 디하이드로게네이션. 그러니까 이제 수소가 한 분자가 수소가 빠지면서 이제 크래킹이 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탈리틱 크래킹은 대상이 뭐냐? 좀 이제 헤비 납사.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은 가솔린도 조금 가벼운 가솔린, 조금 무거운 가솔린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나프타도 약간 가벼운 거가 있고 무거운 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헤비 납사. 납사 중에서도 좀 약간 무거운 거, 그러니까 카본 랭스가 조금 긴 것들, 그런 것들을 보통 피드로 해서 캐탈리틱 크래킹을 한다. 또 이제 또 베큐um 디스틸레이터, 또 베큐um 디스틸레이터 진공을 걸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증류가 되는 물들, 주로 약간 경유 레인지를 베큐um 디스틸레이트에 해당되게 볼 수가 있거든. 그런 것들도 이제 캐탈리틱 크래킹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프로덕트가 이제 어떤 거가 생기냐면 아이소 알칸들이 많이 생겨.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양이온 메커니즘을 따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약간 아이소. 그러니까 아이소가 붙으면은 뭐라 그랬지? 보통은 노말. 보통 노말이 앞에 붙으면 뭐 헥산도 노말 헥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소 헥산이 있을 수가 있는데, 노말이 붙는 거는 주로 스트레이트 체인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소가 붙으면은 주로 브랜치드 체인을 의미한단 말이지, 그지? 근데 이제 지난번에 가볍게 얘기했는데 브랜치 체인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일단은 연료로서 사용할 때는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타기 때문에 보통 이제 나킹 현상이 적고 우리들 쪽에서는 브랜치 체인을 많이 갖고 있는 하이드로카본이 약간 옥탄가가 높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얘기야. 그래서 이제 카타이드 크래킹을 하게 되면은 아이소 알칸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가솔린으로 사용하기 좋고 뭐 그런 의미지. 그래서 일단은 C3보다 더 높은 탄소로부터 이런 기술을 하게 되면은 C3보다 더 높은 탄소로부터 일단 싹둑싹둑 잘라내는데 그런 해갖고 주로 이제 노말도 생기지만은 아이소 올레핀을 만들 때도 파라핀 말고 올레핀을 만들 때도 역시 카타이트 크래킹이 사용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단은 목적이 있을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 쪽에서는 그 하이드로카본을 자를 때 서멀 크래킹으로 자를 때는 주로 라디칼 메커니즘에 의해서 잘라지고 한편 카타리틱 크래킹에 의해서 자를 때는 양이온 메커니즘에서 잘라지게 되는데 이러한 양이온 메커니즘으로 잘라지게 되면은 주로 이제 최종 이제 물질이 프로필렌이다. 그 다음에 한편 라디칼 메커니즘으로 싹둑싹둑 자를 때는 최종 물질이 에틸린이 생긴다는 그런 가벼운 어떤 룰이 있어. 여기서 이제 설명은 이거야. 일단은 그 카타리틱 크래킹을 하게 되면은 에틸렌은 조금만 생기고 그 대신에 많은 양의 프로필렌이 생긴다. 이 말은 또 거꾸로 뒤집히면은 서멀 크래킹을 하게 되면은 주로 에틸렌이 많이 생기고 프로필렌은 조금 생긴다. 이렇게도 이제 바꿔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타리틱 크래킹은 주로 석유화학 제품, 페트로케미칼을 만들 때 쓰이는 기술이라기보다는 주로 연료를 만들 때 쓰이는 고옥단가 연료를 만들 때 쓰이는 기술이 바로 카타리틱 크래킹입니다. 조건을 보면은 온도는 한 460에서 520도. 보통 이제 서머 크래킹이 한 800도라 그랬는데 요건 한 500도 정도니까 상당히 낮은 온도예요. 서머 크래킹에 비해서. 그 다음에 압력은 한 1.7에서 3기압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촉매는 보통 제올라이트라고 하는 촉매를 많이 쓰이는데 제올라이트 촉매에 일단 요 피드를 주로 이제 few seconds 아주 그 수초만 반응하게 되면 그냥 딱 싹둑 잘라져. 그래서 이제 요런 기술이 이제 주로 공정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제 크래킹 메커니즘 유기화학적인 측면이지.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하이드로카본. 그러니까 이제 하이드로카본이니까 주로 이제 CH2 요런 이제 요런 것들이 계속 이제 많이 있는 것들이지. 요 하이드로카본에다가 일단은 고열, 가열에 의한 높은 열을 주게 되면은 주로 이제 요렇게 라디칼이 주로 생깁니다. 한편 요 하이드로카본에다가 촉매를 투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적당한 열 일단은 라디칼 메커니즘 고열이니까 up to 800도까지 정도 되는 열이 필요하고 이 촉매를 사용한 요 방식에서는 적당한 열인데 얼추 한 500도 되는 열도 사용하게 되면은 요 하이드로카본에서 요 서멀 크래킹을 하게 되면은 라디칼이 주로 생기는데 요 카타이트 크래킹 같은 경우는 촉매 자체가 약간 양이온 특성을 갖고 있어. 근데 카타이온 특성을 갖고 있는 거지. 카타이온 캐릭터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촉매 자체가 약간 카타이온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카타이온 특성은 여기에 붙어 있는 H 하나를 잡아먹어. 즉 뭐냐면 하이드라이드를 하나를 잡아먹어버려. 그러면은 여기서 하이드라이드 하나가 요 촉매가 잡아먹게 되면은 요쪽에 뭐가 생기냐면은 양이온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하이드로카본에다가 촉매 존재하에서 하면 군데군데에 양이온이 생기게 돼. 그래서 양이온이 생김으로 해갖고 이제 크래킹이 일어나는 거가 이제 유기화학적으로 이제 서머 크래킹하고 대비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서머 크래킹은 이제 유기화학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이냐 그러면은 라디칼 메커니즘에 의해서 클리비지 깨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카타이틱 크래킹 같은 경우는 카보카타이온 또는 카보늄 양이온에 의해서 깨지는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깨지는 것들은 주로 이제 석유화학 쪽에서는 이렇게 깨지면은 최소 단위로 깨질 때가 주로 에틸렌이 많이 생기고, 요럴 경우에는 이제 최소 단위로 프로필렌이 많이 생기다. 그런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어요. 그 얘기가 여기 가볍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머 크래킹, 라디칼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서머 크래킹을 이제 보는 겁니다. 서머 크래킹은 주로 이제 스팀이, 수증기란 거는 열 용량이 이제 많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일단은 수증기에다가 열을 실어 갖고 그 열로 이제 하이드로카본을 깨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서머 크래킹이라는 표현도 쓰고, 또 경우에 따라 갖고는 스팀 크래킹이라는 말도 쓰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알아는 들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서머 크래킹은 이제 촉매를 안 쓰고, 노 캐탈리스트, 촉매를 안 쓰고 순수하게 열로만 깨는 겁니다. 보통 온도는 한 800도씨 정도로 고온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팀을 사용하는 이제 이유는 주로 이제 히팅 미디움으로 사용한다든지, 또는 이제 부반응을 조금 적게 해주는 어떤 다일루언트, 희석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스팀 상태에서 이제 크래킹을 합니다. 피드는 주로 납사, 카본 한 5개에서 12개 정도의 납사 레인지의 주로 하이드로카본을 주로 이제 타겟으로 해서 크래킹을 하고, 이런 걸 하는 이유는 주로 이제 우리 석유화학 쪽에서 기초 유분이라고 하는 거, 일단 중간고사 낼지 몰라요. 기초 유분은 6개, 우리 중에서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다이엔, 그 다음에 BTX 6개가 아주 석유화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기름 성분인데, 그래서 우리들은 석유화학 쪽에서 기초 유분 6개가 뭐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가 바로 에틸렌, 프로필렌, 뭐 뷰틸렌 또는 부타다이엔,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주로 이제 사용하는 거가 바로 서머 크래킹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머 크래킹은 주로 이제 연료로서의 기름을 만들려고 쓰일 때가 아니라 바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다이엔, 그런 거를 만들려고 할 때 주로 쓰이는 기술이 바로 서머 크래킹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요거는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은 석유화학 쪽에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납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런 것들을 우리들은 또 NCC 공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NCC라는 거는 서머 크래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센터를 의미해서, NCC라고 하면 납사 크래킹 센터라고 그래갖고, 납사를 피드로 해갖고 서머 크래킹을 하는 센터, 그러니까 NCC 공장 또는 뭐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래서 이거는 석유학 쪽에서 NCC 그러는데 이게 뭔 소린가? 아하, 그거는 이제 바로 이제 납사를 갖고 기초 유분을 만들어내는 공장인데, 그런 걸 우리들은 NCC 공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NCC 공정이라고 하고, 요거는 아하 크래킹의 일종인 서머 크래킹을 해서 이제 기초 유분을 만드는 공정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거예요. 또 일부 약간 휘발유 성분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또 모아 아껴서 또 이제 가솔린에 팔아먹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러한 서머 크래킹 공정에 의하면은 이 공정에 의해서 얻어지는 가솔린의 일들은 아주 낮기 때문에 주로 주 목적은 바로 이렇게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을 얻는 공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주로 이제 요 공정은 에틸렌이 주로 메이저, 이걸 파겟이 아니라 타겟, 주 목표일 때 주로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석유화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료가 뭐냐, 특히 고분자에서도 가장 중요한 고분자가 뭐냐 그러면은 가장 베스트셀러인 폴리에틸렌이고, 폴리에틸렌의 원료가 에틸렌이기 때문에 주로 석유로부터 에틸렌을 주로 얻는 공정, 그때 이제 쓰이는 거가 바로 서머 크래킹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거예요. 물론 뭐 그 밖에도 이제 부산물로, 일단 에틸렌이 주로 주 타겟이고, 에틸렌이 주 타겟일 때 프로필렌하고 부타다이에 또는 부칠렌 같은 이런 물질들은 주로 바이 프로덕트로 볼 수가 있고, 주로 공정은 에틸렌을 만드는 공정입니다. 일단 요거는 앞에서 그 캐타이틱 크래킹하고 달리 요거는 라디칼 메커니즘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옛날에는 이제 요 서머 크래킹도 나름대로 역사가 있고 일단 개선되어 왔는데, 옛날에는 주로 이제 헤비 피드스타, 약간 무거운 기름을 갖고 비교적 낮은 온도, 비교적 높은 프레셔에서 이제 크래킹을 했었어요. 주로 이제 초기에는 이제 요 서머 크래킹이 주로 가솔린과 같은 휘발유 연료로서 일단은 그 적용을 시키고자 할 때 요 서머 크래킹을 초기에는 사용했는데, 추후에 이제 이러한 그 크래킹에 의해서 가솔린을 만들 때는 서머 크래킹보다는 캐타리틱 크래킹이 유리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추후에는 전부 다 이제 경유와 같이 무거운 기름들을 깰 때는 주로 촉매를 쓰는 캐타리틱 크래킹으로 넘어갔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이제 주로 요거 에틸렌과 같이 기초 유분을 만들 때는 비교적 라이트 리퀴드 가스, 이게 바로 이제 라이트 납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납사도 약간 헤비가 있고, 그 다음에 헤비가 있고 라이트가 있는데, 헤비 납타는 주로 이제 카본 수가 조금 많은 납타니까, 헤비 납타는 지난번에 언급했던 캐탈리틱 리포밍을 해갖고 BTX로 만드는 거가 유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가벼운 것들은 주로 이제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데이엔과 같은 이런 기초 유분을 만드는 걸로 다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로 따지면 고기도 예를 들어서 등심이 있으면 약간 무거운 고기, 그 다음에 이제 안심이 약간 가벼운 고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정주부라든지 음식하는 사람들은 요 무거운 고기는 요쪽에 쓰는 게 좋고, 가벼운 거는 요쪽에 쓰는 게 좋고, 각각 부위별로 다르단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얘기라. 주로 라이트한 기름을 갖고 피드 스탁으로 해갖고 이제 높은 온도 800, 900도에서 열만 줘서 이제 크래킹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주로 이제 가스 프로덕션, 지금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이 가스거든. 그러니까 더 많은 기초 유분을 얻을 수 있는 프로세스로 돼갖고 이제 올드 있던 시스템이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서 대체된 그런 약간 스토리텔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드로 크래킹.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보면은 주로 이제 이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크래킹을 하다 보면은 이런 하이드로카본 체인에 라디칼이 생긴다든지 또는 양이온이 생긴단 말이지, 그지? 양이온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러한 양이온이 생기면은 또 옆에 있는 또 H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요 케미스트리적으로 보면 여기에 뭐가 생겨? 더블 본드가 생긴단 말이야. 그렇죠? 크래킹하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라디칼로 크래킹을 한다든지 또는 양이온으로 크래킹하면은 항상 부산물 중에 보면은 이렇게 더블 본드를 갖고 있는 물질이 생길 수밖에 없어. 이럴 때 이제 우리들 쪽에서는 더블 본드가 있는 놈을 우리들은 뭐라 그러지? 올레핀이라 그러고, 더블 본드가 없는 걸 뭐라 그러지? 우리가 파라핀. 그래서 이제 파라핀이냐 올레핀이냐 이거를 이제 선택할 경우가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온단 말이야. 중국집에서 음식 먹더라도 오늘 짜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짜장이냐 짬뽕이냐, 에라이 짬짜면 시키자. 짬짜면 시키면 항상 그래 그지?
차라리 하나만 스트레이트로 먹는 게 낫지. 짬짜면 같이 먹는다 그러면 그냥 짜장이나 짬뽕 딱 하나만 그냥 시킬 거. 괜히 이거 먹었다 저거 먹었다 왔다 갔다 하니까 입맛만 버리고 좀 그래. 하여튼 뭐 그런 선택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이드로카본에서도 보면은 더블 본드가 있는 올레핀을 목표로 할까 또는 더블 본드가 없는 파라핀을 가느냐, 파라핀이냐 올레핀이냐, 요거가 각각 그때 달라요. 필요성이. 어떨 때는 파라핀이 필요하고 어떨 때는 올레핀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올레핀은 더블 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변질이 잘 돼. 올레핀 자체가 더블 본드가 있는 거.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삼겹살 기름이나 또는 생선 기름, 너희들이 프라이팬에다가 삼겹살하고 생선을 구운 다음에 처음에 나오는 기름은 그냥 맑은 액체인데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가면 그게 약간 왁스와 같이 약간 굳어지는 걸 본 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 그 식물성 기름이건 동물성 기름이건 기름에도 더블 본드가 있는 이제 포화 지방산, 더블 본드가 없는 포화 지방산이 있고 또 더블 본드가 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있는데 불포화 지방산으로 만들어진 기름은 더블 본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공기에 있는 산소에 의해서 큐어링, 경화가 돼갖고 변질이 돼. 그래서 이제 더블 본드를 갖고 있는 이런 그 올레핀들은 약간 변질의 우려가 있어. 그러니까 그 말은 예를 들어서 석유도 보면은 더블 본드가 있는 그 석유를 연료로 사용하면은 비교적 옥탄가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불에 잘 타는 그런 특성도 있지만 문제는 변질이 잘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제품으로서는 안정성에는 떨어지거든. 그래서 경우에 따라 갖고는 주로 휘발유에 들어가는 연료는 주로 올레핀보다는 파라핀이 더 필요할 경우가 상당히 많아. 하지만 또 이제 고분자를 만들 때는 올레핀이 더 좋아. 고분자를 만들 때는 파라핀 갖고는 고분자를 못 만들고 올레핀을 갖고 이제 고분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달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석유화학 쟁이들은 어떨 때는 파라핀 만들고 어떨 때는 올레핀 만들고 그거를 다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 하이드로 크래킹이라는 거는 수소의 존재하에서 예를 들어서 크래킹을 하게 되면은 항상 파라핀만 나와. 왜? 더블 본드가 나오더라도 수소, 하이드로게네이션에 의해서 딱 이중결합이 깨지고 수소가 들어와 버리니까. 그지? 그런 목적으로 이제 개발된 거야. 그래서 요거는 일단 하이드로 크래킹은 크래킹과 하이드로게네이션. 그러니까 깨는 반응과 이제 수소화 반응을 컴비네이션 시키는 기술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 밖에도 석유 속에는 약간 불순물로 존재하는 설퍼, 질소, 산소가 있는데 어차피 이제 이런 것들도 어차피 분리 정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또 수소가 들어와 주면은 바로 황화수소, 암모니아, 물로 바뀌기 때문에 또 쉽게 이런 것들은 기체이기 때문에 또 쉽게 제거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불순물도 제거하면서 올레핀보다는 파라핀을 만들고 또 크래킹도 이제 하니까 요런 공정들은 여러 가지 일거양득 또는 꿩도 먹고 알도 먹는, 그지? 이런 효과가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하이드로 크래킹은 주로 이제 피드는 약간 뭐 브로드 레인지, 그러니까 와이드 레인지, 그러니까 이제 하이드로카본이 좀 경유건 또는 휘발유건, 일단은 뭐 헤비 오일이건 또는 라이트 오일이건 이러한 불순물도 제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더블 본드를 파라핀으로 바꾸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일단 다양한 레인지 하이드로카본이 주로 요 공정에서는 이제 피드로 이제 주로 사용하게 되고, 조금 전에 설명한 것 같이 어떤 경우에는 올레핀 말고 파라핀만 원할 때가 있거든. 주로 이제 파라핀을 타겟으로 할 때 주로 이제 많이 쓰이는 기술이다. 그 밖에도 이제 제트 연료라든지 또는 디젤 연료 중에 일단 황 불순물이 있으면은 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황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름들 만들 때 주로 이제 또 이와 같이 하이드로 크래킹 갖고도 이제 해결을 합니다. 조건을 보면은 일단은 수소 존재하에서 전체 압력은 한 60에서 한 100기압 정도. 내가 해줄게. 야, 강의 평가할 때 교수님 친절하다고 얘기해줘라. 써라. 하여튼 수소 기압은 한 60에서 한 100기압 정도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대신에 이제 하이 프레셔 고압에서 해야 돼. 고압에서.
고압이니까 돈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코스트가, 그러니까 또 수소도 사용해야 되니까 약간 이제 코스트가 올라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일단은 수소로 하게 되면서, 그지? 여러분들도 이제 뭐 파라핀하고 올레핀, 뭐 간단히 얘기하면은 에틸렌하고 에탄만 보면 되지, 그지? 요거는 에탄 아니냐, 그지? 그 다음에 요거는 에틸렌이고, 그지? 결과적으로 여기서 요로 가는 거는 마이너스 H2, 수소 한 분자 빼면 되는 거고, 여기서 요로 가는 거는 플러스 수소, 그지? 에탄, 에틸렌, 수소 한 분자를 넣느냐 빼느냐 그거의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파라핀, 요거는 올레핀, 이건 당연한 거고, 그치? 그래서 이제 요거는 H2 같은 경우는 주로 알켄, 더블 본드를 갖고 있는 그 알켄이 생성된 거를 서프레션, 막아준다, 그럴 때 쓰이는 거고, 그 밖에도 약간 수땡이 같은 거, 약간 검은 수땡이가 있으면 또 촉매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수소를 불어넣어주면 그런 코크 현상도 이제 덜 생기게 돼서 또 그런 또 일거양득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하여튼 하이드로 크래킹은 발열반이기 때문에 항상 또 반응기도 쿨링, 냉각을 시켜야 되는 그런 걸 해갖고 약간 또 코스트가 올라가는 그런 약간 문제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더 좋은 기름과 유분을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공정이고, 그래서 일단 석유화학 쪽에서 3대 공정, 그래서 이제 더멀 크래킹, 카타이틱 크래킹, 또 뭐지? 카타이틱 리포밍, 세 개가 기본적인 석유화학 공정입니다. 그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가 이제 그렇습니다. 요걸로 이제 석유화학하고, 그 대신에 이제 내 유튜브를 한번 조금. 근데 이제 석유화학 공정도 넓어요. 얘들아, 배신영이라는 연예인도 있냐? 내 이름 치면 한도 없어. 연예인이 있단 말이야. 약간 잘 나가는 연예인이냐? 일단은 뭐 반도체의 역사는 한 70년, 8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 거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내가 재생 목록에 보면은 석유화학이 있어. 석유화학 어디 있냐? 여기 있구나. 소개합니다. 컨택 골. 긴장 푸는 순간 재채기 콕. 머물러 있지 않도록 계속 더 확장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항상 좀 진심으로 그것들을 하는 것? 내 거 보면은 이게 석유화학인데 내가 유튜브로 한 60개 정도 올려놨어. 60개 정도 올려놨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내가 PD하고 얘기를 해갖고 내 거 모든 거에 보면은 모든 거에 보면 여기다가 또 내가 그 교재도 내가 올려놨어. 핸드아웃 다운로드가 있어. 내가 그래도 이거는 내가 재능 기부로 내가 올려놨어. 그래서 요것도 다 일반인들도 이거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것도 한 60개인데 혹시 이거 한번 여기 모든 거가 여기다 핸드아웃으로 내가 다 교재를 넣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내가 시험에는 안 내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가끔 보면 이제 우리 전공에서도 현대 오일뱅크 또 어디야, 그 다음에 뭐 대한유화, 여천 NCC, 일단 석유화학 쪽으로 이제 가는 친구들도 있어, 취업을. 그런 친구들은 보통 보면 현대 오일뱅크라든지 기름회사, 석유회사에 다 내 거 다 유튜브로 공부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더 석유화학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내 유튜브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공부하면 될 거예요. 근데 일단은 여기 과정 중에서는 그래도 고분자 공학 입문이기 때문에 고분자를 또 많이 소개를 해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고분자의 조상인 석유에 대해서는 한 달 정도만, 요 정도까지만 해서 내가 이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분자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석유화학은 한 요 정도로만 하고 이제 끝내고 일단은 또 이제 고분자에 대한 내용도 또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학기에 이 석유화학하고 또 고분자를 다 다루기가 어려워서 석유는 내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짧게 요 정도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분자 소개를 해서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일단 진도대로 이렇게 고분자로 넘어갑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고분자 폴리머로 넘어왔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이제 보니까 고분자란 놈이 뭔가 봤더니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석유에서 기본적으로 연료로 사용되는 거, 휘발유, 그 다음에 뭐 등유, 경유 이런 것들은 일단은 운송 기간에 연료로 사용하는 거고, 그 중에 특히 이제 휘발유하고 비슷한 성분의 나프타를 갖고 그걸로 이제 다양한 이제 석유화 기술로 일단 에틸렌, 프로필렌, 뭐 부타다이엔, BTX 같은 걸 만들고 그걸 또 기초 유분으로 해갖고 이제 고분자를 만드는 그런 쪽에 또 공정.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앞에 업스트림 공정과 다운스트림 공정으로 나눠지는 거가 전체 석유화학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고분자 제품도 석유화학의 페트로케미칼의 범죄에 들어가는 거가 바로 석유를 원료로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같이 이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일단은 고분자에 대한 내용을 조금씩 여러분들 입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뭐 다양한 책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들도 많고 일단은 요 강의 교환은 여러 교재들을 참고를 해서 좀 이제 필요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입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레벨은 높이지는 않고 그래도 나름대로 쉽고 간단하게 일단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일단은 자료 소스가 온라인에서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다양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스트럭처하고 프로퍼티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폴리에틸렌도 보니까 나는 다 폴리에틸렌은 딱 한 가지 종류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폴리에틸렌도 하이 덴시티 폴리에틸렌, 로우 덴시티 폴리에틸렌, 또 이제 또 리니어 로우 덴시티 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도 그 폴리에틸렌 패밀리에서는 종류가 10여 가지가 많아요. 그게 바로 이제 그 화학 구조에 따라 갖고 물성이 조금씩 이제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분자 쪽에서는 스트럭처하고 화학 구조하고 그 다음에 프로퍼티가 어떻게 이제 다르는지, 그 이제 스트럭처 프로퍼티 릴레이션십 파악이 고분자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거죠. 참고로 하이 덴시티 폴리에틸렌은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은 로우 덴시티 폴리에틸렌은 약간 빛을 투과를 하든 약간 투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닐하우스의 재료로 쓰이는 거거든요.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물성도 다르게 나오죠. 어떤 그런 릴레이션십 파악하는 거가 이제 고분자 입문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거예요. 그 얘기고요. 요것도 일단 한 페이지 일단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보죠. 폴리머는 일단은 머티리얼인데 뭐냐? 스몰 몰리큘, 아주 작은 몰리큘들이 많이 이제 달라붙어서 만들어진 물질, 그걸 이제 고분자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그러면 최소 단위의 그런 물질을 스몰 몰리큘이 뭐냐? 우리 쪽에서는 그런 것들을 모노는 어떻게 보면은 1을 의미하죠. 그리크 원으로. 폴리머는 many, 많다는 걸 의미하고. 그러니까 최소 단위인 그런 물질을 갖고 이제 분자 사이즈가 긴 즉 고분자를 만드는 건데 그게 들어가는 우리 재료를 우리들은 모노머, 한국말로는 단량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폴리에틸렌을 설명할 때도 폴리에틸렌은 어떻게 무엇으로 만들지? 그러면은 폴리에틸렌 그거는 에틸렌이라고 하는 모노머로 만듭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입문에서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지? 원료가 뭐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덕트가 뭐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입문에서 여러분들이 깨우쳐야 되는 거고.
옛날에는 이제 거대 분자, 마크로 몰리큘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에 와서는 일단은 폴리버라고 일단 학계에서는 딱 이렇게 지정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고분자라고 하면 분자량이 적어도 10,000 이상. 이제 페트와 같은 고분자는 폴리에스터와 같은 고분자는 분자량이 한 2만 3만은 돼야지 기본적인 물성이 나옵니다. 한편 이제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적어도 한 30만은 나와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분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기본적인 스펙이 있는 거지, 그지? 우리들도 보면 뭐 몸무게가 너무 안 나가는 애들, 막 뭐 20kg, 30kg 정도 되는 성인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군대에서 안 받아주잖아, 그지? 뭐 그런 거와 같이 기본적으로 고분자, 분자량이 큰 놈인데 적어도 분자량이 크다는 소리는 1, 2만은 돼야지 기본적인 어떤 조건이 있다는 소리죠, 그죠? 근데 그게 이제 부가중압하고 축합중압에서 다 달리 그런 기준이 있으니까 그걸 또 추후에 얘기해주고 적어도 이제 10,000 적어도 한 몇만은 넘어야지 우리가 분자량 보통 고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간들은 일단은 고분자도 당연히 천연 고분자가 있고 합성 고분자인데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오일이라든지 타르, 그다음에 레진, 보통 그 소나무와 같은 송진, 그다음에 이제 천연 고무나무가 갖고 있는 라텍스 수지, 그밖에 또 아카시아 껌이라든지 그런 껌 종류 그런 것들을 인간들이 딱 보니까 요거는 조물주 또는 신이 만든 천연 고분자 상태란 말이지. 그걸 인간이 파악하고 나서 요걸 우리가 한번 신의 영역에 도전해 볼까? 일단은 우리도 인간도 한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만든 거가 바로 고분자고 이거는 인간이 만들었다 그래갖고 합성 고분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재료도 보면 이거 천연이야 합성이야 그 말은 천연이라는 거는 신 또는 조물주가 만들어준 거고 그 다음에 합성이라는 거는 신에 도전해서 인간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간으로서는 우리 신의 영역에 도전했다 우리가 창조주다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있는 거지. 일단 고분자도 역시 그런 천연 수지를 인간이 이 도전하는 과정 중에서 만들어낸 거다. 그런 역사를 갖고 있다. 너무 막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뭐 플라스틱 연구하는 사람, 고분자 연구하는 사람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아라. 지금 쓰레기가 넘쳐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뭔 죄냐. 우리는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 근데 쓰레기가 지금 많이 나온다. 그렇다고 우리를 너무 원망하지 말아라. 이러면은 내가 유튜브에서만 이런 말을 했다가는 아마 또 달려들 거야. 환경단체들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얘기할 건 해야지. 그치?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however 고분자의 역사는 좀 짧아요. 1800년대 말이에요. 1800년대 말. 그러니까 이제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는 몇백 년밖에 안 됐는데 되게 짧은 거지. 짧은 시간 내에 그냥 기존의 전통 재료였던 쇠, 철하고 그냥 세라믹 이런 것들을 다 대체해버렸지. 싸고 가성비가 좋은데 어떡할 거야.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분자의 역사도 나름대로 약간 어떤 전성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도약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어떤 그 혁명적인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쪽에서 쳐줄 때 보면 항상 1830년대에 찰스 구디어가 가왕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만든 거가 우리 쪽에서는 아주 핵심적인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천연 고무 나무가 갖고 있는 라텍스로 얻어지는 고무는 약간 무른 고무예요. 무른 거야. 무른 고무기 때문에 일단 제약이 많아. 너무 무르면은 어떤 재료로서 쓰기가 어려워. 그래서 그 무른 고무를 딱딱하게 굳히는 거가 아주 이제 핵심이었는데 여러 번 실패를 이렇게 했는데 일단 그 찰스 구디어가 결국은 그 라텍스 천연 고무 나무 그 수지를 굳혔어. 뭘로? 황으로. 황, 서퍼.
황으로 굳혔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무른 고무를 딱딱한 고무로 만들어 갖고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자동차 타이어로도 쓰고 있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한 거가 바로 경화의 개념을 딱딱하게 하는 하드닝의 이런 그 개념을 딱 정립을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시범을 보이니까 그 후손들이 따라하기를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열 경화성 플라스틱이라는 걸 예를 들어서 딱 이제 만드는 그런 시초가 됐던 사람이 바로 찰스 구디어입니다. 평생을 무른 고무를 딱딱한 고무로 바꾸는데 평생을 바쳤어. 그러다 보니까 뭐 사업도 했는데 사업도 힘들었고, 그러다가 이제 사기꾼 소리도 듣고, 돈 투자를 받았는데 이제 뭐 사기도 뭐 이렇게 못 갖고 그러니까 사기꾼 취급도 받고 교도소도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뭔가 그 항상 위대한 선구자들은 항상 그 인생이 약간 불행해, 그지? 약간 에디슨 같이 이런 사람들도 인생이 좀 에디슨도 예를 들어서 전구를 개발하고 그래서 그랬지만은 에디슨도 말년이 좋지 않았고 또 테슬라도 그냥 말년이 좋지 않았고 항상 다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항상 이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말년이 좋지 않아. 그러니까 평생 그거에 이제 몰입돼 갖고 이제 고생을 많이 했지.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평생 교도소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말년이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황으로 딱 그 무른 고무를 경화를 시켜갖고 딱딱한 고무를 만들어갖고 우리 후손들이 아주 그 기술을 잘 쓰고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찰스 구디어, 찰스가 퍼스트 네임이지 구디어가 라스트 네임이고, 그래도 또 이제 호랑이는 죽어도 가죽을 남긴다고 그 후손들이 잊지 않는 거야. 이 찰스 구디어의 그 노고를.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일단 찰스 구디어는 미국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뒤에 타이어 회사에 보면 구디어라고 하는 타이어 회사,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넥센 타이어, 한국 타이어, 또 금호 타이어가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래도 유명한 타이어가 미국의 구디어, 그 다음에 프랑스의 미쉐린, 그 다음에 일본의 브리지스톤, 다 유명한 쟁쟁한 회사들이야. 우리 옷으로 따지면 명품 샤넬, 루비통, 구찌 뭐 이런 것들이야. 그런데 이제 그 후손들이 잊지 않고 그 타이어 회사 이름을 그 구디어라고 딱 한 거가 이 찰스 구디어의 그 노고를 잊지 않아주는 거지. 후학들이. 하여튼 요 사람이 하여튼 중요한 역할을 했어. 그때는 이제 황을 넣었더니 이제 굳어지는 걸 찾은 거야. 대단한 거야. 그거는 여러분들 그 콩국물에다가 바닷물 간수, 염을 넣었더니 굳어져 갖고 두부가 만들어지는 그걸 찾은 거고 똑같아. 그치? 여러분들도 잘 봐. 콩에는 단백질이 많아. 그 콩 단백질 많으니까 야 여름에 우리 콩국수 좋아하냐? 맛있잖아. 콩국수 쫙 들이키고. 근데 그 콩국물을 바닷물 속에 있는 간수로 딱 큐어링 경화를 시켰더니 딱딱하게 굳어져 갖고 적당히 가볍게 굳으면은 가벼운 두부, 연두부가 되고, 세게 구우면은 경두부가 되고, 약하게 예를 들어서 경화시킨 연두부는 보통 우리 순두부찌개 할 때 먹으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세게 한 거는 프라이팬에다 이제 구워도 먹고. 야, 너희들도 요 앞에 여기 뭐 콩국수 여기 하는 데 있잖아. 여기 순두부 잘하는데 여기 학교 앞에. 그거 몰라? 거기 가면은 말만 잘하면은 콩국물도 좀 주세요. 그럼 콩국물도 얻어먹어. 여기 가서 먹으면 맛있더라. 여기 사람 되게 많아. 여기 저 어디 있잖아. 저기 우리 저쪽이야. 걸어가는 거야. 그거 똑같은 거야. 대단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황을 놓고 이제 딱딱하게 했다. 그래갖고 그 당시에는 볼케나이제이션이야. 가황 공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게 이제 바로, 그걸 이제 이 사람이 찾은 거야. 근데 지금에 와서는 경화지, 경화. 큐어링이라고 얘기하지, 그지? 황이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
시험 문제 이렇게 되면 되겠다. 찰스 구디어에 대해서 서술하라. 그럼 기본적으로 해야지. 배신영 교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다. 얘기해줘. 보통 고무에는 더블 본드가 많단다. 고무에는 더블 본드가 이렇게 딱딱 많아. 고무에는 더블 본드가 많은데 황을 집어넣으면은 요 더블 본드가 열리면서 바로 설퍼 혈압으로 가는 거야. 요걸 찾은 거야. 이거 대단한 거지. 더 재밌는 거 얘기해 줄까? SH라는 놈이 있거든. 요거는 사이올이라 그래. 요거는. 근데 요 사이올이라는 놈은 산화를 시키면 뭐가 돼? RSSR이 돼. 요거는 또 환원이 되면 요로 풀어져. 요거는 사이올 또는 티올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SS가 요거는 설파이드라고 그래. 사이올, 설파이드. 무슨 얘기를 하냐?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들어보셨죠, 그죠? 근데 단백질에 보면은 이제 단백질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보면 단백질이라고 하는 고분자의 모노머가 뭐냐 그러면 아미노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미노산 갖고 보통 이제 필수 아미노산 한 30개가 있다고, 한 20개 정도가 필수 아미노산인데, 아미노산을 예를 들어서 일단 몸에서 신 또는 조물주가 중합시켜 놓고가 단백질이야. 또는 요걸 이제 폴리펩타이드라고 얘기하지. 근데 아미노산에는 여러 가지가 많아. 뭐 글루타릭 애시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스틴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있어. 요 시스틴이라고 아미노산은 뭘 갖고 있냐면 사이올기를 갖고 있어. 사이올. 티올기를 갖고 있어. 그러면 이제 단백질 중에 어떤 단백질 중에 단백질은 뭐냐면은 요 사이올기를 갖고 있다는 뜻이지. 그렇지? 근데 요 단백질 중에 또 이제 단백질 한 체인, 또 다른 한 체인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산화시키면 어떻게 돼?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야. 요것도 딱딱해져. 경화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은 파마의 원리란다. 파마. 보통은 이제 파마가 원래 펌에서 나온 거지. 퍼머넌트. 그지? 펌. 너는 약간, 전에는 머리가 곱슬이냐? 너는 약간, 왜? 보통 이제 머리에 힘 없잖아. 그냥 머리는. 머리가 힘 없는데, 요거 약간, 머리를 약간 힘주고 싶잖아. 좀, 나는 원래 곱슬이니까 잘 올라가지. 잘 안 될 때는 헤어겔이나 스프레이 뿌려야 되겠지만. 근데 이제 보통 약간 그 머리카락이 너무 무른 애들은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확 이렇게 되잖아. 근데 요거를 너희들도 보면 약간 머리를 올리고 싶으면 머리에 힘이 있어야 되잖아. 바로 퍼머가 뭐야? 퍼머가 바로 무른 머리카락을 힘 굳히는 거, 딱딱하게 굳히는 그 기술이란 말이야. 그럴 때 바로 저 시스틴의 사이올을 갖고 그거를 경화를 시켜버려. 크로스링킹 시키는 거지. 고무의 경화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너희들 자꾸 하지 마. 여자들도 남자들도 갖고 펌하는 사람이 있는데, 머리하면 거기다 머리에다가 산화제 뿌리는 거야. 결과적으로 화학약품을 해갖고 산화를 시켜버리는 거야. 설프가 그런 역할을 해. 재밌니? 그 다음에 이제 나이트로셀룰로즈. 나이트로셀룰. 그 다음에 이제 1800년대 말에 이제 찰스 구디어가 내추럴 러버, 천연 고무를 갖고 이제 딱딱하게 만드는 벌케나이제이션, 가왕 공정을 개발을 했어. 그러면서도 근데 이때도 하여튼 천연 고무니까 아직까지는 인간이 완전히 합성한 건 아니란 말이지. 천연 고무를
천연 고무는 결과적으로 조물주가 만든 거지, 그지? 근데 그거를 약간 인간이 약간 가공을 해버린 거야. 가공을 했더니 이제 아주 좋은 고무를 얻었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고분자의 역사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그런 낚시 발전이 됐지. 1830년대로부터 한 40년 지나니까 1800년대 말에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쇼겐하임인가? 오스트리아의 화학자인데 쇼겐하임이라다. 항상 보면은 이 과학이라든지 기술의 발전은 우연한 게가 많나? 우연한 발명이야. 항상 보면은 우연한 발견, 또는 우연한 발명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원래 뭐 옛날에 콜럼버스가 뭐 아메리카 대륙 뭐 발견하고 싶어서 발견했냐? 지는 인도 가려고 하다가, 그지? 야 서쪽으로만 가자, 인도 나올 거다. 그랬더니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 나왔고 미국 애들 땡 잡은 거지, 그지? 근데 그런 것처럼 항상 우연하게 뭐든지 가는 거야. 저 찰스 구디언은 무른 고무를 무른 고무를 어떻게 하면은 딱하게 만드느냐 목표를 가지고 움직였는데 또 이제 우연하게 또 뭔가 기똥찬 거를 발견한 사람이 있어. 오스트리아의 화학자 쇼펜하임인가 쇼겐하임인가 그래. 내가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은 옛날에는 이제 보통 이제 지금은 대충 보면은 학교에 실험실이 있고 기업도 연구실이나 이런 데서 실험을 하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막 집에서 실험하고 그랬던 거야. 집에서도 막 화학생이들이 이제 집에서도 실험하고 뭐 어디 회사나 어디 가서도 실험을 하겠지. 그래서 집에서 이제 뭘 실험했냐 그러냐면은 그냥 뭐 황산하고 질산을 갖고 그냥 실험을 한 거야. 황산은 H2SO4, 질산은 HNO3. 황산하고 질산을 갖고 이렇게 갖고 놀다가 그냥 이렇게 흘린 거야. 뭐 플라스크 같은 데서 하다가 깨졌겠지. 깨졌으니까 이제 뭐 흘렸으니까 뭘 닦아야 될 거 아니야. 물은 그냥 뭐 해롭지가 않으니까 물 하면 알아서 말리면 되는데 황산하고 질산은 나름대로 해로운 거가 알려진 상태고 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걸 흐른 다음에 그거를 닦으려고 그랬더니 이제 와이프가 사용하던 그 앞치마가 있었던 거야. 에이프런. 앞치마가 있어서 앞치마로 닦았어. 닦아갖고 예를 들어서 일단 닦았어. 바닥을 닦았어.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말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집에서는 난로가 있으니까 난로 앞에 어떤 철망 같은 데다가 그러니까 걸어 놓은 거야. 그럼 알아서 마르겠지. 이제 빨래 말리듯이 이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래서 이제 빨리 말라야 할 텐데 이거 빨리 안 마르면 와이프가 또 와서 잔소리 할 텐데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앞치마에서 불이 붙는 거야. 그 가만히 자연 발화가 되는 걸 관찰한 거야. 그 쇼펜하임인가 쇼겐하임인가 그 교수가 이게 뭔 일이요? 가만히 있는데 왜 앞치마가 왜 불이 붙지? 그걸 또 인간들은 또 놓치지를 않은 거야. 서로 관찰한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은 앞치마니까 그 당시에는 천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면으로 됐을 거 아니냐, 면. 그러다 보니까 면 속에는 뭐가 있냐면 셀룰로즈가 있는 거야. 셀룰로즈. 기본적으로 셀룰로즈라는 놈은 기본적으로 이제 포도당 단위 구조를 갖고 있어. 포도당. 그렇지? 포도당 단위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포도당 단위 구조는 OH가 되게 많아. OH기가. 그래갖고 이게 도대체 이게 뭔 거가 된 거야? 바로 면 속에는 셀룰로즈라고 하는 천연고 분자가 있는데 천연고 분자에는 무수히 많은 포도당 글루코스 유닛이 있고 여기에 질산이 들어간 거야. 지금 뭐냐면 셀룰로즈가 이제 또 다른 고분자로 개질이 된 거야. 성형수술이 된 거야. 셀룰로즈가 뭘로 개질이 되면 니트로
셀룰로즈로 해질이 된 거야. 리폼이 된 거야. 그게 딱 관찰된 거야. 이게 니트로셀룰로즈. 근데 니트로가 들어가면 옛날에 그 TNT라고 트라이나이트로톨루에 니트로끼는 화학 약품으로 따지면 약간 폭발성이 있어요. 니트로끼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게 예를 들어 자연 발화가 돼갖고 이렇게 된 거야. 이걸 찾았어. 니트로셀룰로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셀룰로즈에다가 니트로끼가 들어가도 되고 또 셀룰로즈에다는 또 인간들이 뭘 집어넣냐면 아세테이트도 집어넣었어. 셀룰로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냐면 셀룰로즈라고 하는 천연 고분자를 인간이 성형수술을 한 거야. 개질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 여러분들이 성형수술을 한다는 소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몸을 여러분들이 개질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지? 그래도 천연 그가 조물주하고 신이 줬지만은 인간이 이걸 개질을 한 거야. 성형수술을 한 거야. 완전히 다른 놈으로 바꿔버렸어. 셀룰로즈를 개질을 했지. 나이트로 또는 아세테이트 여러 가지로 개질을 했지. 그리고 나서 탄생한 거가 여러분들 보면 셀로판지가 바로 여기서 탄생한 거야. 셀로판. 여러분들 알지? 그지? 포장재료의 넘버원. 그지? 여러분들도 가끔 이제 선물하려고 그러는데 좀 뭐 아주 애인이라든지 좀 귀한 사람한테 선물할 때는 항상 또 포장도 신경을 써야 되잖아. 그런데 포장해주는 사람들 보면은 이거 종이로 포장할까 아니면 셀로판지로 할까? 근데 셀로판지로 하면 빳빳하잖아. 그치? 셀로판지가. 그치? 약간 좀 품위도 있어 보이고. 그런 걸 딱 셀로판지. 다 이거 셀룰로즈로 캐질한 거야. 그 다음에 이러한 셀룰로즈, 이러한 셀룰로즈를 이렇게 나이트로로 이제 개발한 거. 니트로셀룰로즈. 개발하다 보니까 이거 갖고 이제 옛날에는 안경테도 니트로셀룰로즈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피아노 건반. 옛날에는 전부 다 상하로 만들었어. 상하. 코끼리 상하 같은 상하로 피아노 건반 만들었는데 그것도 다 니트로셀룰로즈. 그치? 옛날에는 그놈의 당구, 저것도 또 역사가 있어. 1800년대는 그렇게 당구를 좋아했대. 당구.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 당구를 쳤대. 근데 그때 그 당구알은 전부 다 코끼리 상하로 예를 들어서 만들었대. 코끼리 상하 하면 당구알 한 5개밖에 안 나온대.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그 당시 1800년대 말에 $10,000를 상금을 걸고 요거 저 코끼리 상하를 대체할 수 있는 재료 만들어내는 사람 $10,000 드리겠습니다. $10,000. $10,000 주겠다고. 그래갖고 그때 도전했던 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니트로셀룰로즈야. 근데 니트로셀룰로즈는 약간 잘 다뤄야지, 잘 다루지 않을 때는 약간 약간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어. 니트로셀룰로즈는 지금도 화약의 원료가 되고 있어. 그래서 옛날에는 당구공을 니트로셀룰로즈를 만들었는데 재밌는 거 가끔 당구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는 거야. 당구알이 딱 맞았을 때 폭발이 일어나. 저런 거. 근데 저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일단 천연 고분자인 셀룰로즈를 개질을 했지만 저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도전이었단 말이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찰스 구디어의 도전도 위대한 도전이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니트로셀룰로즈의 도전도 위대한 도전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신 또는 조물주가 지구에 던져준 천연 고분자를 예를 들어서 개질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인간의 도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 지금 독립되어 있는 상태야? 아직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그러면 아직은 독립 안 됐어. 딱 스스로 일어서야지 독립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인간이 완전히 100% 인간의 기술로 만든 거가 바로 페놀 수지라는 거야. 페놀 수지. 페놀 수지는 바로 뭐냐면은 페놀이라는 재료하고 그 다음에 포르말데하이드. 페놀하고 포르말데하이드를 갖고 수지를 만들었어. 그걸 페놀 수지라고. 요거가 누가 만들었냐고? 1904년도에 벨기에 태생의 베이클라이트. 베이클랜드. 베이클랜드라는 사람이 요 페놀 수지를 만들었어. 그리고 그때 상품명을 베이클라이트라고 지었어. 이게 바로 우리의 그 고분자의 역사에서는 기록으로 보면
인간이 최초로 만든 플라스틱이 뭐냐? 베이클라이트.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그거는 상품명이고 이제 고분자로 따질 때는 페놀 수지, 열경화성 수지에 해당되는 놈이 바로 1904년도에 처음으로 만들어놨어요. 이거는 100%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갖고 어떻게 보면 합성 수지의 기운이 되는 거지.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고분자의 역사는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은 흘러가고 다양한 고분자가 나오는 거지. 1930년대가 돼서 일단은 비닐, 보통 PVC를 얘기하는데 PVC란 재료도 나오고 또 네오프렌이라고 하는 또 이제 합성 고분자도 나오고 폴리스타이렌도 한 1930년대에 탄생을 했고 그 밖에 나일론도 한 1930년대 캐로더스라는 사람이 1930년대 말에 또 역시 나일론이라고 하는 합성 수지가 이제 개발된 거야. 그러면서 쭉쭉쭉쭉 발전을 해왔지.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물건을 만들다 보니까 옛날에는 물건을 전부 다 나무라든지 또는 뭐 금속 또는 세라믹 갖고 만들었는데 플라스틱 갖고도 물건을 만들 수가 있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역시 3대 물건을 만들려고 그러면 재료가 필요하고 그 3대 재료에 당연히 금속, 세라믹, 플라스틱이 당연히 쓰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테플론이라고 하는 한번 내가 얘기해줬죠. 테팔에 쓰이는 그런 테플론이라고 하는 그런 또 좋은 재료 그런 재료도 이제 개발이 됐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내추럴 천연 고분자도 일단은 계속해서 인간들은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세틱 폴리머 합성 고분자도 인간이 개발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고 나름대로 적당하게 스튜브니스 강직하고 스트렝스 힘도 있고 그 다음에 일단은 또 내열성도 있고 또 적당한 덴시티 밀도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장 좋은 거는 금속이나 세라믹에 비해서 저렴하게 싼 가격으로 만들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지금은 폴리머가 없는 세상을 꿈꿀 수가 없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